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당히 좀 얼어붙고 있는 그 상황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원인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 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5월 3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귀국합니다. 문 총장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당정청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배우 윤주호 씨의 일부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 장자연 문건에 대한 진술이 문건을 봤다는 2명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커피계 애플이라 불리는 블루보틀이 오늘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블루보틀의 해외 진출은 일본에 이어 2번째입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병호 기자와 함께하죠.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청년 문제 해결될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모여서 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정책 방향이 나왔고 실천 방안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최병호 기자. 일단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이제 네. 구성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반가운 그 일인데, 네.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지금 청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네. 이렇게 지금 당정청이 나선 건지, 지금 현재 실태도 좀 짚어주세요. 네, 당정청은 어제 국회에서 청년정책 협의를 하고 청년 문제를 국가 중장기 정책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청년 정책을 총괄할 국가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건데요. 총괄 기구로는 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청년 미래 연석 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고요. 청와대는 시민사회 수석실 산하에 청년정책관실 직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결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청년 고용률은 42.9%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청년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협의회에 참석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날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도 못한 세대가 됐다. 또 N4 세대로 불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는 실신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실업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반지하, 옥탑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뭐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뭐 2자릿수 좀 네.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가 성장률이 높은 시절만 하더라도 이 청년 문제라는 것은 뭐 언급이 되지가 않았는데 네.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뭐 헬조선 네. 그리고 M4 세대도 이야기가 됐지만 예전 3포 세대에서 이제는 M4 세대로까지 자주적인 그런 네. 말들이 좀 나오는 상당히 좀 심각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 일자리 많이 늘리려고 또 하는데 그러면서 또 청년 창업도 많이 또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최 기자 생각에? 네, 일단은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니까 어제도 나온 얘기가 물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아직
만들고 있지만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 촉진 기금 등을 제공하자는 그런 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근데 창업이라는 게 뭐 워낙에 문 닫는 또 회사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네. 창업은 하지만 이게 또 유지가 안 돼서 그또 네. 청년들의 오히려 또 실업으로 또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관실을 네네. 만들었고 네네. 또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청년 미래 연석회의가 출범이 됐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청년정책 전담기구라는 것이 정부에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는데요.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총리실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서 부처별 청년정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고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년의 삶과 실태에 대한 실체적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 정부에도 청년 정책 책임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의회에 참석한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교육과 출산,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출범시키기로 한 청년 미래 연석회의는 청년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까지도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청와대에 청년 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요. 청와대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편 이 청년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특히 이 청년 정책관실에는 30대 인력을 배치해서 이 청년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청년하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원래 민주당에서는 한 45세 이렇게 네, 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협의한 거에서는 연령대가 좀 낮아진 거죠? 네네. 민주당의 청년당원 기준은 만 45세인데요. 만 45세를 가지고도 지금 2030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청년 기본법에서는 34세까지로 청년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청년정책관실에 30대 인력이 배치가 되면 네. 34세를 전후한 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20, 30대. 네. 그러면 정말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실행 네네. 방안까지도 세우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상당히 또 기대가 많이 돼서 청년들의 직접적인 그 경험이 녹아든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좋고 반가운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네네. 총선을 지금 1년 채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이라서 이게 지금 또 민주당 지지율 보니까 또 많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특히 20, 30대 이 남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0대 남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심을 좀 잡기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그 당정청이 청년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야당이 일제히 논평을 내면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나온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혐의가 좀 의견 타당할 수도 있는데요. 혐의요? 네, 사실 네. 이 당정청이 이 청년 정책을 만든 직접적 계기는 지난 2월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20대 폄훼 발언을 하면서 붙어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의 서른 의원,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낮은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이거 2030 세대의 표심이 다 표심을 잃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청년 미래 기획단이라는 원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당정청 협의도 그 청년 미래 기획단의 주도로 진행된 10여 차례 회의 끝에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가지고 총선을 고려해서 2030 세대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제 당정청도 이런 그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우리의 정책은 단순히 고용 대책만 아니라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보여주기식은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총선용일 수 있죠. 총선용일 네, 네. 수 있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정말 총선용이 아니라 실행해서 네. 또 성과를 이루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걸 또 국민들이 또 바라는 바고요. 네. 이제 단순한 그 의지로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청년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그 네. 상태죠. 이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지금 워낙에 지금 국회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네, 그렇죠. 통과될 수가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네, 말씀하신 그 청년 기본법은 지난해 중순에 여야가 동시에 발의를 했는데요. 여야가 2030 세대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청년층을 겨냥해서 정책 관련 기본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첫 사례인데요. 여야가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차기 총선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중요한 만큼 기본법 통과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올해 국회가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청년 기본법 국회 통과가 지금 좀 요원한 상태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겠다면서 여야가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만 발의하고 나서 논의와 통과에 대해서는 좀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시각이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 논의도 자연스레 속도를 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영표 이 원내대표가 임기가 지금 며칠을 남지 일주일 남지가 않은 그 상황인데 네. 임기 내에 이걸 완료해야 되는 그 과제라고 또 표현을 하던데 네, 네. 쉽지가 않죠,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장애투쟁을 벌이면서 일정 정상화 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뭐 속도가 붙기보다는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런 생각대로 속도가 붙기보다는 좀 많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일단은 5월 중에 가능하다고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9월까지도 보던데. 네, 네. 아마 중순 이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또 어쨌든 통과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그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청년 문제 해결에 네. 이번 대책이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 어제 이제 당정청이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그 청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 대책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처음으로 청년 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청년 정책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그 이후에 발표될 세부 대책에 대해서 주목할 네. 필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6월에 2030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년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이 2030 컨퍼런스를 통해서 당 안팎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입법하는 한편 내년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실 네. 뭐 여러 경로로 청년층을 좀 챙겼어요. 그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또 단계적으로 뭐 그 새로운 일자리만 좀 만들다 말고 이렇게 네. 됐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기존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일자리만 만들면 청년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 아니냐라고 그런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경제 상황이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독촉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정규직의 고연봉 일자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고 네. 최병호 기자는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그만큼 컨트롤 타워는 그렇다면 뭐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 네. 앞으로 정말 해나갈 일들이 정말 많은데 네네. 그 과제들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이 가장 첫손에 꼽는 과제는 부처별로 나뉜 청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예산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청년의 어떤 삶의 질은 여성가족부, 또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각각으로 이제 부처별로 정책이 집행되고 또 예산도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예산도 하나로 집행해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네.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생기는 것도 이렇게 부처별로 나뉜 정책을 하나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 일자리 창출인데요. 사실 역대 정부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고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통계 수치를 보면 기대한 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기구들이 어떻게 일자리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 주목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항상 그 고용 동향 발표할 때 되면 이제 아프다라는 네. 그 표현을 좀 썼는데 네. 이게 정말 노년층의 뭐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년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정책을 잘 펴나가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정책이라도 또 실행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죠. 그만큼 이 청년 정책, 이게 잘 돼야 국가의 미래도 있다는 점 잘 염두를 해두시면서 정책들이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쭉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층간소음 먼저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바닥구조 사전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감사원이 실제로 측정한 결과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전인정 제도는 소음 기준을 충족해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을 하면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감사원이 사전 인정을 받은 바닥재를 사용한 공공민간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96%는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그중 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위에는 김진명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가 김진명이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독재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이 노태우와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와 같은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일컫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거꾸로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이 세상이 참 우습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6위에는 이명희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였죠.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이 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 위법한 입국이나 고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위에는 김무성 올라와 있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환경부가 발표한 4대 강보 일부 해체 계획에 대해서 이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버리자라며 도 넘은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탐나나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박즙 파동에 휘말린 이 SNS 마켓 브랜드 인블리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임지연 부건 FNC 상무의 남편 박준성 대표가 운영 중인 쇼핑몰
탐나나가 이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 앞서 쇼핑몰 인블리는 곰팡이 호박즙과 명품 카피 의혹 등으로 논란을 휩싸였는데요. 임지연 상무는 최근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다며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곰팡이가 확인된 것과 남은 수량만 교환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응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판매 상품의 품질 문제와 과장 광고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불매운동까지로 이어졌는데요. 임 상무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3위에는 황하나 씨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황하나 씨가 박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위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올라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던 열차에 80대 남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심재철, 유시민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80년 유시민의 진술서가 77명의 민주화 운동 인사를 겨눈 칼이 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1980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 이사장은 같은 대학 총학회장이던 심의원과 농촌법학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 잘 썼다고 생각한다며 감출 것은 감추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7월 이후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여러 관련자가 한 허위 진술 등이 각각 영향을 미치며 만든 진술서라 처음에 쓴 사람이 그것을 최초로 진술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좋은 얘기가 좀 들리네요. 4월 아파트 거래량,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이부 최용민 기자입니다. 자, 최 기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이 좀 얼마나 좀 늘어난 거예요? 그 원인도 좀 짚어주시죠. 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아파트 거래량은 2,386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525건을 기록한 이후 월별 최대 거래량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 수요로 인해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학기 등을 앞두고 1, 2월에 거래된 물량들이 이제 통계로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거래 물량 대부분이 실수요자 중심 거래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에도 1, 2월에 비해 3, 4월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사철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이게 바닥 신호로 볼 수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먼저 4월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과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증가는 물론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KB부동산의 서울 지역 매매 전망 지수도 4월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매주 하락폭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마이너스 0.11%를 기록했던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5%로 줄었습니다. 서울 지역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 소진 이후 가격 조정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세금 압박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호가 조정과 거래 소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 사실 그동안 좀 워낙에 규제 때문에 얼음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얼어붙어 있었는데 지금 봄 기운이 조금씩 들고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반가웠는데 섣불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그만큼 당분간 거래는 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하면 요즘 역주행하고 있는 김연자의 신나는 노래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아모르 파티는 사실 내 운명을 사랑해 라는 말로 니체의 운명해를 뜻하는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갭 이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체험하며 흥미와 적성을 찾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딸인 말리아 오바마가 갭이어를 갖는다고 해 큰 화제를 모았었죠. 미국의 여러 대학들은 신입생들에게 갭이어를 장려한다고 합니다. 미국 갭협회의 연례 보고서에서 갭이어 참여 학생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5년에 갭이어 학생은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갭이어 참여 학생들 중 사회에서의 경험을 터득하고 개인의 성장을 느끼고자 갭이어를 선택한다는 응답자는 92%로 가장 많았고 85%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전통적인 학업 과정에서 잠시 쉬고 싶었다는 답도 81%나 나왔습니다. 이처럼 갭이어를 갖는 학생들은 기존의 무의식 중에 받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나라에서도 갭이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갭이어에 따르면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수는 2013년 991명에서 2014년 1987명, 지난해 2559명으로 2년 새에 158%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20대들은 무엇을 하며 갭이어 활동을 할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갭이어는 휴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의 휴학 경험 비율은 43.3%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휴학 기간은 남자가 2년 6.9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6개월 감소한 반면 여자는 1년 4.3개월로 0.5개월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삶을 한 템포 쉬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휴식과 나를 알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휴학 사유를 보면 남자는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96%로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여학생들은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가 64.1%로 취업을 위한 휴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갭이어는 본래 갭이어의 의미인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취업을 위한 혹은 병역의 의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갭이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죠. 선문현답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지금 여야 4당과 한국당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니까 지금 어제 삭발식이 단체로 좀 있었고 이게 1차 삭발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첨예하게 부딪힌 건 이미 지난 그 패스트트랙 상정되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으로 됐고 네. 일단은 소강 상태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어쨌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여론이 53%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여론이 한 36%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면 국민 여론은 어쨌든 지금 여야 사당의 합의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하는 데는 뭐 말릴 이유가 없지만 네. 국민적인 설득력이나 명분 찾기는 그렇게 명분 찾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날치기 처리를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서 2012년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찬성을 했고 해서 진행됐던 법이고 그 법을 깬 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5월 들어가면 날씨도 덥고 장외 집회가 얼마나 성과적으로 진행될지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잘 안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주중에 장외 집회라는 거는 사실은 또 이제 농번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 기반이 있는 지역은 이런 장외 집회를 별로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뭐 아무래도 대한애국당의 이 동원령이 좀 있어서 네. 그분들이 함께해서 좀 이렇게 지난 2주에 걸친 장외 집회 당원들이 모이고 애국당에서 이제 협력이 돼서 그렇지만 봤더니 애국당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뭐 네. 계속 그분들은 뭐 한 2년 가까이 매주 집회를 했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 문제든 아니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네네. 문제든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한 문제는 순전히 원 내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역구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러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 노력의 일환인데 이미 결집할 만큼 결집했기 때문에 장외보다는 원 내에서 실이 별로 논의하는 없을 게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제 어제는 이제 경상도 쪽을 이제 순회를 했고 오늘은 또 보도가 별로 안 되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쭉 아침에 신문을 보고 왔는데 그거 별로 보도는 안 삭발식에 되는 것 오히려 같습니다.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예, 있죠. 뭐 삭발식도 네. 사실은 뭐 11명이 한다고 그랬다가 4분 하셨는데 네, 6명이 포기했나 했더니 2차가 있다고 또 뭐 보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네. 그게 선진화법을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삭발하는 이유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것을 항의하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어낸 법을 본인들이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의 사죄하는 의미의 삭발이면 모르지만 네. 본인들이 불법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삭발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언어도단이다. 되게 좀 웃기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네, 예. 일단 뭐 한국당에서는 야합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셀프 디스한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네. 사실 이 3법이 지금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 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도 이 28석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0석으로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그런 얘기 목소리가- 나온 적 없는데요. 예, 지금 뭐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네.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당 안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예,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악의적으로 우리 당을 갈라치게 하고 뭔가 내부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도 없습니다. 뭐 사석에서 누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미 검토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늘리는 문제도.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감정이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225석 대 75석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대략 뭐 한 47석에서 한 25석 정도, 26석 정도 네네네네.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 불만이 나온다 내지는 뭐 의원 정수 늘린다라는 얘기는 조선일보의 소설과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국당에서는 사실 이 뭐 공수처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선거법은 말씀해 주셨고 검경 수사권 관련돼서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도 이상한 네. 게요. 이상한 게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분하게 수기를 해서 그 의견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네. 뒤늦게 왜 검찰총장이 좀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의견을 표출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임기가 이제 얼마 안 6월이면 뭐 남았어요. 네. 곧 끝나시니까 아마 검찰 내의 반발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필요성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민들 안에 검찰이 좀 자기 밥그릇에 대해서 더 예민하구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구나. 뭐 경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국민 여론은 오히려 높아질 거다 네. 봅니다. 다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파장이 확산될 거라고 뭐, 보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늘 그래왔고요. 검찰 조직에 대한 뭐 이렇게 좀 개혁을 하자 그러면 늘 반발에 부딪혀서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은 그 반발의 수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버닝썬 사건이나 아니면은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소위 동영상 사건, 그다음에 장자연 리스트를 묻었던 이 전 정부의 소위 권력남용 네. 제대로 수사 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혀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제 아무리 검찰 안에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국민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온 게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이라는 그런 논의 구조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모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찰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에 의견을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루트로 또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모아서 네. 결정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여당이나 나머지 야당들이 네 그렇습니까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검찰 앞에 굴복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만큼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 거니까 네. 이제부터 이런 내용들을 좀 논의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워낙에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지금 4월 국회도 빈손이고 9월까지 올스톱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 그 뭐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장내외 병행 투쟁을 하겠다. 네, 네. 그렇기 민생은 때문에, 챙기겠다라고 예, 뭐 그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바깥으로 저 산으로 둘러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게 네.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에 대한 추경안도 편성돼 있는데 그걸 무작정 언제까지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소방 공무원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추경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글쎄 국회를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네. 국회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격앙됐고 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겠지만 원외인 한교안 대표는 장외 투쟁하시고 네. 그다음에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의원은 원내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주목도가 높아지지 똑같이 한교안 대표처럼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깥으로만 나가면 그건 원내대표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조금 묻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역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좀 받으시고 한교안 대표는 바깥에서 이제 원외 인사이니까 또 장외투쟁하시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시는 게 원래 워낙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더 바람직한 방식이다라고 볼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추경을 처리해야 되는 네. 집권 여당으로서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곧 원내대표가 다시 뽑히니까 네, 네. 그분이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랑 해서 논의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원내대표 이제 경선이 다음 주입니다. 네. 며칠 안 남았고 세 분이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이제 친문 그리고 뭐 비문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세 분이 이제 의원님들의 그 표심은 좀 어때요? 글쎄요, 친문, 비문에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을 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기울였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네.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문특위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얘기하는 그 반문은 바깥에 있고요. 저희 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다 친문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다만 본인이 조금 이제 친소 관계가 네.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분들이 이제 많이 지지를 얻고 있거나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민평연이라고 해서 네. 당 안에 이제 의견 그룹이 조금 성향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의견 그룹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있지만 네. 뭐 이인영 의원이라고 해서 친문이 아니다, 노웅래 의원이라고 친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적절치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당면한 과제에서 누가 가장 유능하게 집권 네.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놓고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친문 비문 그 구도는 선거용으로 이제 언론에서의 프레임이지 우리 당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하지 않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이러면 이 원내대표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홍영표 원내대표 때 패스트트랙이 됐으니까 다만 이제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홍영표 대표에서 또 다른 원내대표가 된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영표 대표가 했던 그 시절의 걸 갖고 똑같이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의 한 카드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가 그 추경안을 앞서 말씀드렸던 건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9월 정기국회도 네. 한 3달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 예산안이 또 제출이 될 텐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의 그런 그 예산, 내지는 본인의 야구를 할 수가 정책, 없죠. 네. 공약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기국회는 또 야당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국정감사를 통해서요. 그러면 뭐 길어봐야 한 달, 2달이고 또 지역구에서 다니면 저도 이제 안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국회가 싸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싸우지 마라는 얘기는 한나라당의 난장판 국회에 대한 비판과 비토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보니까 지금 170만 훨씬 넘어섰죠. 어저께 172만 가까이 되는 거고요. 173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과해가지고 계속 장외로 나가면 제가 볼 때 200만 명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무슨 북한의 지시를 받고 음모론이 또 나오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철진한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하니까 자꾸 자유한국당이 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뭐 독재다, 저희 보고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야 선거법이 합의가 됐지 날치기 처리된 전례가 없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목소리 높여서 네. 딱 주장을 했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88년도 3월 8일 날 새벽에 날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국회 부의장 장성만 의원으로 이제 밝혀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꾸 이제 현혹해서 국민들을 이제 그
얕보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좀 한물 같다라고 보고요.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된다. 지금 다만 이제 네. 그 한국당 내에서 보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뭐 올해 말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에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원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 뒷걸음질 치고 연임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얘기라고. 소설 같은 얘기죠. 아, 11월인데 어떻게 연임회가 나옵니까? 네. 네. 그 제가 볼 분위기가 때는 뭐, 있더라고요. 글쎄, 그건 한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만약에 현격하게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글쎄요, 그 원내대표 나오려는 분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거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네. 공천과도 연결되는 건데 지금 벌써 연임 얘기 나오는 거는 나경원 의원이 네. 원하는 바인가요? 인가요? 근데 선진화법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연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불법을 이 강하게 선두에서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검찰이 이번에 선진화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나경원 총선은 의원은 또 어려우니까. 예, 지금. 그거 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부터 걱정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연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여당은 지금 뭐 선처를 해줄 상황. 선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지 수사가 아니라 그 고발되는 순간 수사가 진행되고요. 저희가 선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검찰에서 다 수사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보여주세요. 네,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의원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고 타당과의 교섭 등을 맡아보는 간부 의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정답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답 남겨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CGV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블입니다. 2008년 아이언맨 1편이 개봉한 이후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21편의 영화가 마블의 영화적 세계관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년의 장대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엔드게임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전 우주의 생명체 절반이 소멸한 이후의 상황을 그립니다. 어벤져스 멤버들 역시 타노스의 핑거 스냅 공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살아남은 어벤져스 멤버들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워머신, 로켓, 네뷸라, 캡틴 마블뿐입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워 당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앤트맨, 스콧 랭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는 시리에 빠진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위도우, 헐크를 찾아옵니다. 양자 영역을 통해 시간 여행을 제시하며 모든 것을 되돌릴 해법을 제시합니다. That's me. Can you buzz me in?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양자 영역입니다. 이 개념은 앤트맨 시리즈에서 먼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가장 강력한 스포일러 몇 가지를 공개합니다. 이를 유념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영역은 앤트맨 시리즈에 먼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앤트맨이 무한대로 작아질 경우 양자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자 영역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한 곳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를 수도 있고 느리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마지막에 캡틴 아메리카가 인피니티 스톤 6개를 각각의 시간대에 가져다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로 돌아간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지만 현실에서 그를 기다린 동료들에겐 불과 5초의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과 계약이 만료되는 배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계약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하차하는 멤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마블의 영화적 세계관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확실하게 작별을 고하는 캐릭터는 한 명입니다. 이 캐릭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엔딩을 장식합니다.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관객들도 꽤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를 다른 어벤져스 멤버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멤버 역시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하차를 하는 캐릭터 역시 또 있습니다. 2명입니다. 2명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 명은 마블 자체와의 계약이 완전히 만료돼 사실상 완전한 하차이고 나머지 한 명은 어벤져스에서만 하차로 그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두 캐릭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니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마블 마니아라면 누군지 단번에 아실 것입니다. 결국 총 3명의 캐릭터가 이번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들 3명 외에도 마블과 계약이 만료되는 배우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블과 완전한 결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추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국내에서 열린 어벤져스 엔드게임 내한회견 당시 마블의 프로듀서인 트렌트레는 이번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는 캡틴 마블, 네뷸라, 블랙 위도우, 가모라, 스칼렛 위치, 발키리, 페퍼포츠 7명입니다. 이들은 각각 전체 스토리의 변환과 핵심, 그리고 극적 요소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 주요한 스포일러이기에 자세한 언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이들 7명의 여성 캐릭터가 모든 것을 끌고 밀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타노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위험에 빠진 스파이더맨을 구하고 돕는 주도적인 역할과 타노스에게 최후의 일격을 던질 기회를 만드는 것 모두가 이들 7명의 여성 캐릭터가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이들 7명의 여성 캐릭터 가운데 단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영화 전체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여성 캐릭터는 아닙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더 이상의 내용은 극장에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별점은 별 3개입니다. 김선율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